백수영 사자와 함께 맹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이. 순우리말로는 범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한 고양이과 육식 동물은 지금 우리나라 야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는 한반도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랑이 사냥터라고 부를 정도로 범의 숫자가 넘쳐났고, 당시의 민간에서는 호환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의 어우집에 수록된 호정문에서는 행상이 지름길로 가다가 초동이 나무하고 꼴을 베다가 안악이 나무를 캐다가 호랑이를 만나 변을 당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수많은 범들로 인한 호환은 조선시대의 큰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호환을 막기 위해 특수한 조직을 설립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호랑이를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다. 오늘은 역사에 기록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과 호랑이를 잡는 차코갑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옛부터 한반도는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루나 멧돼지 등 호랑이의 먹이가 풍부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반도에는 많은 호랑이들이 서식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 선진시대의 신화집인 산해경의 해외동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군자국이 그 북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다. 짐승을 잡아먹고 2마리의 큰 호랑이를 부려 곁에 두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후나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다고 한다. 당시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언급될 정도로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에는 호랑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 호랑이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에서도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선시대에는 호환에 의한 백성들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선 이전의 시대에서는 범과 인간의 구역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었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때에는 국가에서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를 본격적으로 개간하면서 호랑이의 서식지와 인간의 공간이 겹쳐지며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바라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조정에서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특수부대인 차코갑사를 편성하게 된다. 이들은 기록상으로 1416년 태종실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갑사라는 이름은 원래 조선의 5위에 속한 정예병이었던 직업군인 집단이었지만, 호환의 피해로 인해 차코의 임무를 맡긴 갑사를 차코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1421년 세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40명으로 처음 제도화되었고, 그 뒤 경국대전의 병전에 적힌 기록에 의하면 의응위의 갑사 1800명 가운데 차코갑사가 440명일 정도로 늘어났고, 이들은 5교대로 88명이 6달씩 근무했다고 전해진다. 차코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전해지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185거리에서 활을 쏘아 명중시켜야 되고, 말을 타면서 활이나 창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했다. 또한 호랑이를 잡은 일반 백성들은 시험을 면제하고 차코갑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민간인들 가운데 맹수나 범을 전문적으로 잡던 사냥꾼인 산포수 또는 산척이라 불리던 백정들이나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을 얻기 힘들었던 일반 백성들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고 한다. 초기의 차코갑사들의 무장은 일반 부대에서 쓰던 각궁보다는 살상력이 높은 대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거운 목궁과 쇠뇌를 사용했으며, 대전으로 먼저 타격 후 도망가는 범을 추격하여 창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냥 방식과 함정을 설치하여 사냥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범이 자주 다니는 길에 살아있는 개나 노루를 미끼로 넣어놓고 그 위에 나무나 돌을 올려 설치하고 호랑이가 미끼를 물면 나무나 돌이 무너져 호랑이를 덮치는 구조의 벼락틀이라는 함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정에서 범을 잡는 특수부대까지 편성하게 되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안전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조선은 농경이 중시되던 사회이므로 호환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에 제약을 받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였기도 했다. 영조실록에서도 옛부터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리던 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지방의 호환이 심하여 한 달 안에 범에게 먹혀 죽은 자가 120여인이었다. 이천 백성 서차봉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서태금이 꼬리를 잡고 따라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이런 피해는 도성 밖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도 범이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은 범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태조실록에는 호랑이가 성에 들어오니 흥국리의 사람이 이를 쏘아 죽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밤에 호랑이가 한경 근정전뜰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에는 유우사 성 안에 호랑이가 많으므로 삼군 진무와 착호갑사열명을 보내어 범을 잡게 하였다라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착호갑사는 범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 곳곳에 파견이 되기도 하며 전국에 있는 호랑이의 숫자를 줄여나갔는데, 이들의 활약으로 호랑이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게 되며 성과를 거두었고, 줄어드는 호랑이들로 인해 착호 활동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자 착호갑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 1571년 선조 4년 때에는 다시금 범들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입는 일이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기다가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해 범의 개체수가 폭발했으며, 1603년 선조 36년에는 창덕궁 소나무 숲에서 범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라는 기록과 1607년 선조 40년 때의 기록에서는 창덕궁 안에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니 이를 꼭 잡으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1600년에는 호남과 영남 지방에서 수백 명이 피해를 입는 호환이 다시 시작되었고, 당시 임진왜란 전후 백성들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익의 성우사설에서는 지난해에는 범 몇만 마리가 잇따라 압록강을 건너와서 조선 천지에 퍼지게 되었다. 사람을 수없이 물어 죽이고 가축을 사냥한다. 그 화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몇만 마리가 건너오지는 않았겠지만 당시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와 건룡제의 제위 기간 동안 대규모 황실 수렵 행사로 수백 마리의 범 사냥과 착호 활동으로 인해 만주 지역의 수많은 범들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도 한다. 숙종 27년에는 강원도에서 범에게 물린 수가 300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조 10년 한 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국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140여 명에 달할 정도였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조 30년에는 한 해 경기도에서만 한 달 안에 범에게 물려 죽은 자가 120명이었다고 한다. 이에 18세기 당시 경기도 안산에 살던 이익은 요즘 호환이 날로 심하니 인명뿐 아니라 목장도 큰 걱정이다. 경기 어느 고을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간 백성을 셀 수 없다 하니 외적의 침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호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나타난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자신의 책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렇게 적었다. 하루는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불을 어찌나 떼는지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다 너무 숨이 막혀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그러다 범이 들어온다고 소리치며 닫아버렸다. 중국 속담에서 조선은 1년의 반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문상을 다니고 1년의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고 할 정도로 호랑이가 많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시선에서도 호랑이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이 당시의 착호갑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범들이 이렇게 날뛰었던 걸까? 그 이유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착호갑사는 설치와 운영이 국가 주도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나, 조선 후기에는 군사 편제가 부세와 부역의 성격으로 변질되며 효과는 줄어들었고, 착호군이 인조반정과 같은 국가 반란에 동원되며 착호갑사의 위상이 줄어들고 활동이 제한되어 범사냥 또한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도 대책을 세우긴 했었는데 1699년 숙종이 착호절목을 반포하며 악호 한 마리 포획 기준으로 벼슬이 없는 무과급제자는 지방의 군관으로 임명하고, 천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는 면포 20피를 하사하게끔 명했고, 민간에서는 범의 가죽은 값비싼 사치품으로 서울의 초가집 한 채와 비슷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많은 착호 활동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착호 활동과 조선 후기에는 총포술이 발달되고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포수들이 생겨나면서 착호갑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고종과 순종 때에는 그만둔 범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해수구제 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범들도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사라져갔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범은 1918년 강원도 춘천 가리산에서 수컷 한 마리와 1921년 불국사 인근 경주 대덕산, 1924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잡힌 것이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된 마지막 범이라고 하며, 이후에 한반도 남부에서는 더 이상 범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한국 호랑이가 사라진 지 100여 년. 하지만 한국 호랑이와 같은 혈통인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현재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하바롭스크 일대에서 서식 중이고,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 보호 프로젝트로 인해 개체수를 복원해 가고 있다고 하며 만주 지역과 백두산 일대에서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한다. 88올림픽의 호돌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호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용맹과 기백을 상징하기도 하며 한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존재였다. 그리고 이 거대한 범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차코갑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기도 하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의 범을 볼 수는 없지만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호랑이숲에서는 축구장 5배 크기의 넓은 곳에서 뛰어노는 우리 한국 호랑이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며 한국 호랑이의 종이 보존과 개체 복원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을 하면 더욱더 빠르게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